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바로 헬릭스님, 헬 선생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또 인류애가 박살이 날 것 같은 현실 공포 이야기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일단은 헬릭스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대부분은 조금 영적인 이야기와 좀 기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긴 했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언급은 제가 시참 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해결이 돼서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특성상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출발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죠. 항상 제 시참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느 한 독지가의 고백. 독지가? 네, 보통은 우리가 흔히 자원봉사하고 힘드신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을 독지가 내지는 독지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투리로 얘기할 때는 독지가라고 많이 하거든요. 어느 한 독지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제목은.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로 다시 거꾸로 리마인드가 되는데 그건 서초동의 어느 한 변호사 사무실에 유리로 돼 있는 작은 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등장인물은 저와 편의상 이 대상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돌비라고 칭하고 그리고 저의 변호사인 헬릭스 변호사에서 헬변 그리고 돌비의 변호사로 해서 돌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저와 저 건너편에 돌비 그리고 제 옆에는 헬변, 돌비 옆에는 돌변 이렇게 4명이서 앉아있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영화나 드라마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제 돌비라는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죄한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영어 대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대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시간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예전 시참 때 제가 이제 손금 뺏기라는 시참도 하면서 봉사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과거 어느 한 복지관의 복지관장님이 저에게 저녁 식사를 한번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만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줄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겸사겸사 식사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5월달 6월달 이때쯤 된 것 같은데 날이 한창 풀리면서 대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특정 날짜를 제가 관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약간 표정이 꺼림직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하고 이렇게 말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작은 방에서 오냐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 작은 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 미성년자들을 사회와 교육 이런 명문으로 해서 그런 사회 취약 계층이 모여있는 시설이나 센터에 가서 일부러 봉사활동을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큰 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성인들, 출소를 앞둔 성인들이 또 사회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근데 보통은 그거는 법무부하고 협약을 해서 특정 날짜를 맞추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작은 방에서 오냐? 아니다. 근데 그날 자원봉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금 좀 성격이 약간 모난신 분이다. 다른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든 사람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편의상 이 사람은 그냥 돌비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사 하루 이틀 하냐. 근데 우리는 보통은 시설 쪽 타일이라든지 벽에 페인트 벗겨주면 페인트 칠하고 이런 시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갔을 때는 시설만 가고 여자들이 갔을 때는 건물 안에 살림살이라든지 반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걸 하면 남자들은 밖에서만 일을 하거든요. 특별히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다. 괜찮다.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는 게 대충 한 20-30명 중 되니까
안 마주치게 하겠다. 괜찮다.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잘 넘겼습니다. 이제 방문하기 며칠 전에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하거든요. 뭘 할지, 자재는 챙겼는지, 뭐 이런 크고 작은 걸 다 챙기는데 제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돌비라는 사람의 그 모난 성격 때문에 혹시나 우리 쪽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봉사활동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날짜를 바꾸지 않았냐.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사람이라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관장이 2가지의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예. 그걸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 남자가 아이들을 혼내는 것 같아 보이는 거를 못 견뎌한답니다. 상당히 그거 가지고 트러블이 많았대요. 거기 있는 사람하고 드자비질도 하고 폭행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트러블이 많았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아이들에 관련돼 있는 좀 과한 과잉 보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잘 때나 놀 때 보통 하늘 보고 누울 때 있잖아요. 잘 때 보면 보통은 천장을 보고 잘 때 그 포지션에서 고개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있는 모습을 극도로 혐오를 했답니다.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에.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제가 그거를 우긴다고 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2개만 조심하자. 우리도 조심하자. 라고 얘기해서 날짜 돼서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서 저는 바닥에 타일 깔고 있고 누구는 벽에 도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잘 끝났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다행히 그 기관장께서 이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을 특정 공간에다 몰아놓고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는 사람을 없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잘 했는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제가 업무 특성상 모르는 전화번호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돌비서 경위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으시죠? 저희가 뭐 혹시나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기 혹시 헬릭스님 본인 되시냐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신고가 들어왔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고 해하려고 하고 그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예. 뭐 때리려고 하기도 했고 뭐 이런 게 있었대요. 당연히 그렇게 할 이유나 목적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 알겠다. 우선 신고가 들어왔으면 경찰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건 경찰의 일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갔죠. 그날 뭐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젠지 하고 날짜를 보니까 저희가 봉사활동하러 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러이러한 시설에 가서 뭐 도배하고 장판하고 이렇게 해주는 봉사활동을 한다. 거기 기관장이 있으니까 기관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리고 뭐 왜 우리 가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단체 사진 한번 찍잖아요. 무슨 뭐 회사 뭐 자매 결혼 정기 봉사활동 뭐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은 걸 보여줬죠. 제 핸드폰에 있었으니까. 그러시냐. 근데 저기 어느 장소에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특정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신고가 들어왔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그게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뭐 도배하고 장판하고 뭐 이런 거밖에 더 있냐. 그리고 망가진 거 있으면은 못칠하고 이런 거다.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게 다다. 그러시냐 하면서 쭉 조사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들어오면은 인생 일대 큰 변곡점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 입장도 이해는 해요. 신고자가 뭔가 증거나 이런 걸 들이밀었으면 경찰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 촉이 딱 왔죠. 이 새끼 증거 없구나. 증거 없구나라는 판단이 딱 들고, 근데 몇몇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우리가 피의자로 혐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머지 몇몇 사람들은 참고인으로서 가서 했는데 별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기관장도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 있었던 아이들한테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안이 심각하잖아요. 예. 신고 내용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결국은 조사를 하다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얘기도 없고
나중에 추후에 우편을 통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문으로 조사가 끝나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걸로. 한시름 났죠. 나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 조직의 사람들한테 피해갈 일 없으니까. 근데 예상외로 주홍글씨가 세게 박힙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다 퍼져요. 그게 퍼지다 보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든 대외 활동이라는 게 다 잘려요. 당연히 오지 말라 그러죠. 저희를 아는 사람들도 못 오게 하는데 저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은 당연히 거절합니다. 뭐 원장들, 뭐 센터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봉사활동 기부 다 안 받겠다고 오지 말라고.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 일에 열심히 하자 하고 그냥 반쯤 잃어버리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다들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질 때쯤 갑자기 어떠한 직원이 제 방에 문을 퍽 타고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사장실에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문을 활짝 거의 발로 찬 것처럼 확 열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떠한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근데 그 직원이 이미 들어왔을 때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 있었고 눈에는 눈물도 살짝 고여 있을 정도로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저러니까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단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이러면서 억울해 죽겠다고. 나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 뭔 일이냐 얘기를 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거와 별개로 이 친구가 유기견 센터하고 고아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후원도 하고 봉사활동을 자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직접 혐의자로서 이 조사를 받았던 친구였는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알기로는 조사받으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를 누군가 받고 그거를 저 사람 왜 조사받아요? 뭐 그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얘기가 퍼지다 보니까 오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그걸로 보람을 느끼던 친구였는데 그게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조사는 끝났잖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으니까 저한테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속주머니에서 뭐를 땄거든요. 제 책상 위에 뭐를 딱 하고 올려놔요. 딱 보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취미 삼아서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이거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뭐였냐면 바디캠이었어요. 바디캠이 왜 우리 그 미국 경찰들 보면 왼쪽에 배지 닿는데 보면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범인 추격하는 거 막 찍히고 막 하잖아요. 그겁니다. 작은 카메라를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더니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거 제 바디캠인데 여기에 그때 당시 있었던 거 다 녹화돼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사진은 제가 쓰고 있는 바디캠입니다. 실제 이 디자인은 이 모델은 아니고 이런 느낌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목에 걸 수도 있고 셔츠 주머니나 이런 데 꽂을 수 있는데 그 바디캠을 딱 갖고 와서 그래? 한번 여보자 해서 SD카드를 딱 빼가지고 보니까 그 친구가 찍어놨던 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고아원이랑 유기견 센터 가면서 있었던 영상들도 꽤 있었고 저희가 가서 봉사활동 하기 전서부터 하고 난 뒤에까지가 일정 부분까지 다 찍혀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다 하고 그걸 카피를 떠서 바로 저는 제 변호사 헬변한테 달려갑니다. 헬변 일로 와봐 앉아봐. 우리 그때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받았던 거 있지. 이거 새로운 증거 났어. 이거 가지고 다시 꾸며갖고 우리 진짜 신나게 8초 한번 쳐보자 라고 얘기가 딱 나오니까 뭐예요?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조사해 보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에 그런 특정 시간 포인트를 할 수 있는 타임라인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파일을 몇 개를 추려가지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거 증거 되겠는데? 꾸미자 라고 얘기해서 서류를 왕창 꾸밉니다. 무고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장을 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형사 민사까지 다 보내요. 이거를 1주에서 2주 사이로 등기로 계속 날려버립니다. 소장을 접수를 하면은 그게 그 사람 주소지로 가는데 그게 다 등기로 가거든요. 1, 2주 간격으로 근 10개 가까이 된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소송 한 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소송할 수 있는데 소송이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장단컨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여도 엄청 힘들다던데. 네,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5월 1일은 A라는 사건 때문에 법정에 가고
5월 3일은 B라는 사건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고 5월 8일 날은 C라는 사건으로 1차 공판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스케줄이 다 따로따로 잡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스케줄이 어마무시해집니다. 물론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죠. 한 3건 정도는 그쪽에서 대응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사서. 근데 5건이 넘어가니까 대응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변호사를 10명, 20명 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민사는 당사자가 안 나가도 돼요. 민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 가도 되는데 형사는 당사자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직장인들이라면 절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형사사건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내가 법률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도 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돌비 측 변호사가 대화를 하자고 연락이 와요. 사실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만나도 됩니다. 근데 돌변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변호사를 봐서라도 한 번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일을 할 뿐이지. 그래서 변호사님 체면 봐서 내가 시간 잠깐 내겠다 하고 제 변호사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서초동의 어느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리벽이 있는 작은 방에서 나와 돌비, 헬변, 돌변이 앉게 됩니다. 돌비는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이 저와 헬변한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돌비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단둘이서 독대를 할 수 있겠느냐. 벽이 유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독대를 할 수 있겠느냐 부탁 좀 드린다. 둘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나쁜 일은 없을 거니까 내가 보증하겠다. 그러니까 단둘이서 대화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단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회사장님,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매진을 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를 아주 오래 전에 여자아이의 목을 죽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여자아이는 결국 손바닥에 힘을 빠지고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옆으로 가서는 이번에 조금 큰 남자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작은 얼굴을 발로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벽에 걸린 얇은 줄 끝에다가 돌멩이를 내서 돌리니까 붕붕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더 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공포에 쌓인 그 표정을 즐기는 듯 하는데 이내 지루해졌나 봐요. 그 돌 달린 끈을 아이에게 휘둘렀더니 애가 머리를 감싸고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을 잃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톤 변화도 없이 마치 책을 읽듯이 그냥 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감정이 들어갈 때는 흥분도 하고 격해지기도 하고 텐션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 이 새끼 미쳤나?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차라리 남자답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내가 신고를 했다, 무고를 했다, 미안하다, 내가 보상하겠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자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저한테 아무런 톤 변화 없이 그냥 마치 어느 한 삼류소설의 한 일부분인 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느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강심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하얘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기 때문에 녹음을 떠놓은 게 있어요. 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녹음 파일을 달라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적는데 솔직히 다 적지 못했어요. 듣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부분에 한 15분 정도 얘기했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분노가 어우러져서 바로 그냥 돌비하고 돌비 변호사를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꺼지라고, 뭐 하는 거냐고. 이딴 얘기 하려고 지금 시간 귀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헛소리 하고 있냐고. 한 번만 더 내 눈 띄거나 나한테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그때 나도 가만 안 있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담배만 피우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걸 내가 당신한테 다 위임할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고 결과만 알려달라 라고 얘기하고 저는 사무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우겠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한동안은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변호사가 계속 말렸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고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주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너무 불리해진다. 큰일 난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그동안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법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를 거의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소도 얘기하지 않았고 시대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언제인지도 얘기를 안 했고요. 결국은 변호사한테 시참을 해도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을 받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변호사랑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타임라인을 쭉 그리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저기 혹시 돌비라는 사람이 왜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득 든 생각은 본인이 그렇게 악독한 행동을 한 흉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 아니면 그런 사법적인 처리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심의나 협박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저한테 다 위임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돌변하고 이제 입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돌변이 저한테 서류를 한 뭉탱이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건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5개, 10개 되면은 A4 용지 한 박스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종이가 낡았어요. 낡은 종이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봤는데 경찰 조서하고 검찰에 갔을 때 조서들 그리고 각종 법원의 판결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서류를 툭 던져주더랍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준 거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를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읽어보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하니까 본인의 척추를 누군가가 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주 이상하고 기괴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어떻게 하는 듯한 행동을 위해를 가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죠. 아주 담담하게 마치 책 읽듯이 감정의 요동이 하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주어가 누굴까요? 아까 전에 그 악독한 행위를 했던 행위자가 누굴까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보니까 돌비라는 사람은 그 악독한 행위를 본 목격자이자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예. 자기가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변호사 사무실 유리방에 앉으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얘기했죠. 그 특별한 경험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거를 본인이 지켜봤고 그거를 저한테 그때 당시에 본인의 경험담이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21세기에서는. 본인이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사실 얘기해 주려고 했다가 제가 중간에 따르고 나가라고 했던 거였어요. 예. 그 종이를 보니까 제가 손이 떨린 거예요.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였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피해본 것도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변호사님께 위임을 했으니까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알아서 해주시고 결과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 못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 못했어요. 손이 막 발발발발 떨려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변호사 사무실 나와왔습니다. 후에 돌변과 헬변이 계속 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돌변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한 이분이 생존자이시다. 근데 올해 이분을 변호를 했는데 이분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네.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느끼고 있다. 본인은 유일한 생존자이고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고 그게 머릿속에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으로 본 게 아니라 내가 마치 그 행동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피의자인 것 마냥. 네, 본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인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사실관계까지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주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돌비라는 사람도 사실관계를 잡아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잡아준다 한들 그 사람이 여태까지 본인이 믿고 있었던 본인만의 세상이 무너져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정신 놓고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와. 그냥 그렇게 내비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봉사활동에 외진을 하고 있고 독지가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왔다고 해요. 본인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애들한테는 잘해줘야 되겠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 죄를 조금이라도 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과 기부와 선행을 계속 베풀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진실을 외면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쌓은 그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두 가지의 일종의 발작 버튼이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의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하늘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90도로 얼굴만 돌리게 되면 그때 당시 여자아이를 했던 모습이 상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하게 발작 버튼이 생겼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돌변도 돌비를 따라서 봉사활동 자주 갔답니다. 근데 상당히 그런 게 많았대요. 애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면은 머리를 잡아서 하늘로 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애를 뒤집는데요. 그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이 연상이 됐었나 봐요. 본인의 뇌리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작 버튼이 있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 돈이 들어오면 그냥 그때 당시에 피해봤던 그 막 조사하고 막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한테 논아주고 나는 그거 없어도 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았다. 그냥 난 잊고 살고 싶다. 그냥.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 우리도. 그 이후로 돌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돌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연락이 잘 안 된다 하더라. 어차피 클라이언트 관계는 사건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니까 돌변도 본인 일이 바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사건 수임이 없으니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서로 잊고 지낸다. 나도 소식을 잘 몰라서 나도 잘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다. 나도 오래 변호했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 연락 오면은 살아있는 거고 아니면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잊고 살란다라고 돌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법률적인 거는 싹 다 99% 정리가 돼서 거의 끝났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이유로 뭐 때문에 이 시참을 하게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어느 한 독지가의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하면서 느끼는 바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일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이번 시참의 목적이자 주제는 저 같은 실수하지 말으려고. 너무 사람을 속단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업무적인 비즈니스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했는데 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업을 좀 많이 지운다라고 제가 시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약간 일종의 고해성사처럼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내용은 솔직히 100% 중에서 한 40%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특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일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한 독지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시참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 일단 다른 의미로 또 공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구의 잘잘못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헬릭스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한 나쁜 빌런이 쭉 나가는 그런 현실 공포가 아닌 반전도 있었고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콩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펫샵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나라가 어디 나라가 될까요? 요거는 일본입니다. 아, 일본의 펫샵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이 이야기는 일본 이야기고요. 이 키무라 선생님께서 어떤 영매사님을 따라서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 같은 거 다녀오신 거예요. 여행인데 쉬러 다니는 여행은 아니고 필요하신 물건이 있어서 그걸 구하러 가신 거죠. 근데 이제 영매사들이 구하는 물건이라는 게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 평범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사소하게라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걸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발품을 팔러 다니신 거죠. 발품 팔러 막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잠시 쉬고 계셨대요. 이게 여러 군데를 좀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찾다 보니까 피곤하신 거죠. 아무래도 두 분이서. 이 영매사 히미코라고 할게요. 이분을. 이 히미코님하고 키무라 선생님하고 막 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아, 이 동네에서도 못 찾겠다. 올해는 아무래도 장사할 때 조금 위험하겠다. 네. 아무래도 액마기 하는 것들도 그렇고 요즘 아무래도 사람들이 과학도 많이 믿고 미신을 믿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신앙심도 줄어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점점 일할 데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어르신들끼리 앉으면 하는 사회정치 얘기 비슷한 분위기고 신세 타령 느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밖에 누가 식당 밖에서 슥 들어오더래요. 차림이 되게 허름하더래요. 누구지? 가게에 저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근데 보통은 가게 주인들이 막 내쫓잖아요. 아, 더러운 노숙자 같은 사람들 오면은 좋은 말로라도 여기 그 손님들이 싫어하시니까 나가달라 이러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아저씨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하고서는 음식 같은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시더래요. 근데 그분도 그걸 받고서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잘 치워놓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히미코 님이 보시면서 저분은 뭐지? 하고 사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사장님 저 사람은 뭐 하는 분이시길래 저렇게 음식을 받아가시냐니까 아 이 근처 사는 노숙자분이신데 복장이 저래 보이셔도 아까 들어올 때 느끼셨겠지만 그 꾀지세하게 막 악취 같은 것도 안 풍기시고 오히려 아침마다 꼬박꼬박 쓰레기 같은 거 폐지 같은 거 꼬박꼬박 모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많이 남기고 가주시고 동네에서 되게 인상 좋으신 분이다. 그 지자체에서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아유 뭐 사정이 있으신가 그런 걸 잘 받으시려고 하진 않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좀 오시면 음식 좀 나눠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복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일본 관료들, 공무원들도 굉장히 보신주의가 강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챙겨줄 정도면은 이 사람이 보통 부지런하게 그런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시군요. 잘 되시면 좋겠네요 하고도 막 마시고는 뭐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나오셨대요. 나오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노숙자분이 상점가를 아직 오픈이 안 한 상점가를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게가 늦게 열고 일찍 닫아요. 오전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밤에는 진짜 심야 장사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술집 같은 경우 제외하고 이자카야 같은 데 빼고 그렇다 보니까 상점가가 아직 조용한 거예요. 뭐 상점 주인분들도 안 나올 건데 그 노숙자들이 이 가게 저 가게를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리어카 한가득 이제 폐지 같은 것들 다 모아놓고 가게 앞에 빗자루 같은 게 좀 가게 문 앞에 놔두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게 앞에 바로바로 청소하게 가게 문 앞에 놔두신 빗자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들어가지고 폐지 들고 가면서 그것도 하는 김에 청소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이제 개 고양이들이 막 흐트러 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발로 슥슥슥 밀어가지고 한쪽에다 모아놓고 저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고? 대단히 덕이 높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그 히미코님이 쭉 보셨대요. 보시더니
저 사람 조용히 좀 따라다녀보자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머물면서. 그러니까 뭐 좋은 기운이라도 느끼셨어요? 하니까 별 기대 안 하고 물어본 거였대요.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혹시 우리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그분의 뒤를 미행 아닌 미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딱히 미행할 것도 없었대요. 왜냐면은 오전에 대충 가장 먼저 열리는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은 그분이 여기저기 바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막 그러더니 또 점심때쯤 되니까 어디 가게에서 막 불러요, 그 사람을. 아저씨 와봐. 부르셨어요? 하고 가면은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낮에 장사하다가 남은 거야. 어차피 아저씨가 안 먹으면 버려야 돼 하니까 아저씨 다 먹어 하면 또 막 도시락 같은 거 남은 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키무라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거 버릴 게 아니더래요. 사실 음식물 장사가 그 당일날 아침에 이제 신선식품 같은 거 조리하면은 회기를 하면 저녁에 있지 점심에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 사람들도 아저씨가 그냥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말을 지어내는 게 느껴지더래요. 말을 지어내서라도 저 사람한테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그 느껴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막 한참 돌아다니다가 상가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두 분이서 따라갔대요. 조용히 뒤를 따라가니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턱 잡더래요. 네? 엄청 묻게 생긴 아저씨가 한 손에 칼을 딱 쥐고서는 당신도 누구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깜짝이야. 아니 우리는 이런 영매 같은 일 하는 사람인데 저분이 덕이 높아 보여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다. 아유 오해 말아라. 왜냐면 너무 당황했던 말이 호다다닥 나온 게 한 손에 사람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쫄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구나 뭐 스님 같은 거 이러시더니 그래요? 근데 사람 그렇게 막 뒤에 막 따라다니시면 안 되죠. 아유 내 정신 좀 봐. 작업하던 거 들고 그냥 왔네. 난 여기 옆에 정육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그 아저씨 해코지 하려고 따라가는 줄 알고 급하게 뛰어나오느라고 실도 깜짝 놀랐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받을 행동을 했네요 하니까 그쪽에서도 아니야 나도 아저씨들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은 저기 상가 뒤쪽에 해가지고 그 주택가 안쪽에 보면은 그 다 쓰러 들어가는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아저씨 거기 살거든? 그냥 쫓아가도 말 걸고 쫓아가면 안내도 다 해주고 착한 사람이라도 뭐 해코지하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물어보고 따라가세요. 그렇게 의심받게 다니지 말고 이러고 가시더래요. 와 깜짝 놀란 가슴 콩닥콩닥 잠재우면서 말한 대로 가보자고 저는 갔대요. 갔더니 약간 그런 거 있죠. 주택가인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주택가? 다른 쪽에 이제 신식 빌딩이나 뭐 맨션 같은 게 새로 서거나 뭐 이래가지고는 약간 소외된 주택가에 그 건물이 있었대요. 유리창 같은 게 막 깨져 있고 한데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철창 같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펫샵으로 쓰던 건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들었대요. 나중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펫샵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취급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많아요. 희귀한 동물까지. 근데 그만큼 서류 같은 걸 많이 떼야 돼요. 개 한 마리 입양하는데도 그냥 유기견 입양이라고 해서 그냥 내려올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펫샵도 규모가 제대로 꾸며진 데는 규모가 큰 거죠. 규모가 크고 하니까 확실히 여기 사람이 들어와서 숨어 살기 좋겠다. 그래서 청소가 되게 깔끔히 하셨나 보다. 원래 이런 데 보면 깨진 유리파편 이런 거 넓어져 있고 한데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노숙자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나오면서 누구세요? 하니까 저희 여기 외지인인데 선생님께서 마을 분들한테 평이 되게 좋고 되게 덕이 높으신 분 같아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 누추한 곳에 이런 곳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저기 시장에서부터 보고 계셨습니까? 그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말을 들어드렸을 텐데 이러면서 먼지 많은데 좀 앉으세요 하고 앉으라더래요. 그래도 좀 먼지 좀 털어내고 앉으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원래 출신이 안 좋고 그래도 요즘은 출신 같은 게 잘 안 따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업을 말아먹었다. 사업을 한번 말아먹고 나니까 딱히 돈에 대한 욕심도 안 생기고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기에 앉게 됐다 자리를.
여기가 원래 펫샵인데 여기 주인이 펫샵이 망하면서 원래 동물 같은 것들을 다 신고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도망을 쳤다. 야반도둑으로 빚을 많이 졌나 보더라. 그래 빚을 많이 져가지고 쫓겨다니고 하는데 그 야쿠자들도 동물들은 건드리기가 싫었는지 동물원 사체들도 이 동물들이 여기서 다 죽어가는 것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다. 아니 근데 그 동물 같은 것도 여기서 돌보면서 사니까 그 구청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동물들 다 데려가고 아이고 그래도 그 불쌍한 것들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이 들어서 내가 여기를 사는데 여기 살면서 좀 남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정리 같은 거나 좀 하고 도와드리니까 밥도 챙겨주시고 한다. 네. 뭐 구구절절 사연이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인 거예요. 아유 그러셨구나. 딱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유 괜찮아요. 난 지금 사는 게 마음이 너무 편해. 오히려 사업할 때보다 이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예, 어쨌든 그래도 나도 사업할 때 진 빚 같은 건 없어도 막 도망다닐 일도 안 해도 되고 단지 그냥 이렇게 딱히 뭔가 내 걸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으시고 제가 그런 거나 좀 해드릴게 하니까 히미코님이 딱 그러더래요. 그럼 혹시 요 안에서 저희가 물건을 몇 개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물건이요? 여기 뭐 딴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거밖에 없을 텐데 돌멩이라도 괜찮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허락만.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뒤지기 시작했대요. 뒤진다고 해도 샷샷팀 뒤지는 게 아니고 여기 건물이 되게 정석을 나가졌구나 하고 이렇게 뜨면 두리번 둘러보신 거예요. 둘러보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돌 하나를 딱 주우시더래. 그러더니 요 돌 하나만 딱 가져가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갸우뚱하면서도 뭐 가져가세요. 뭐 제가 여기 돈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시멘트 조각인데 돌 하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자기에 싸가지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는 다시 거기에 숙소를 잡은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면서 여쭤본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이. 그 돌 역시 그런 거죠? 하고 여쭤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키무라 선생님도 희미하게 보이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히미코님이 그 안에 눌러볼 때 그 아저씨가 가는 데마다 조그마한 영가들이 동물령들이 쫓아다니더래요. 근데 그게 어찌나 그 기운이 맑은지 두 분이서 느끼기에는 이게 정령인가 귀신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래요. 생전에 얼마나 보살핌을 받았으면은 네. 죽고 나서도 얼마나 챙김을 받았으면은 저렇게 깨끗할까. 물론 동물령들은 대체로 순수하대요. 동물령들도 사심이 있고 흑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애들이 있고 되게 특히 식욕에 관련된 게 많대요. 굶은 동물들은 동물령가라도 순수하다기보다는 탐욕스럽대요. 근데 얘들은 분명히 그 히미코님이 보시기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꾀죄죄하고 빼쩍 말라 보이는 모습으로 네. 갔을 적의 모습이 추정이 된 애들이 있는데도 걔들조차 표정이 너무 좋대요. 보살핌을 충분히 받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것들이 밟고 다닌 자리 중에서도 누워서 잔자리로 보이는 데가 있더래요. 다 같이 모여서 누워 잤을 걸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있던 돌을 하나 딱 집어줬는데 너무 깨끗한 기운, 그러니까 깨끗한 기운이 고여있는 곳에 그런 곳에 돌이 있었다 보니까 그 돌이 그 기운이 흠뻑 머금은 거예요. 우리가 향기가 나는 곳에 무언가를 놓고 나중에 그걸 챙기면은 한동안 거기는 향기가 묻어서 계속 향기가 나잖아요. 좋은 향이 있는 곳에 둔 물건처럼 은은하게 좋은 기운이 풍기는 것이 그냥 시멘트 조각일 뿐인데 저분이 돌본 동물들 때문에 이게 좋은 기운을 가진 수호석처럼 쓸 수 있게 변했다. 정말 드물다 이런 거.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인위적으로 힘을 넣은 것보다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얼마 가지 않더라도 좋은 거니까 이런 거 꼭 챙겨야지 하고는 챙기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이거를 그냥 땡겨놓고 안 주고 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란 거죠. 돈은 줘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음식이야 이불 같은 거 매트리스 같은 거 바리바리 사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 한 명은 용달차 빌려가지고 네. 그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갔대요. 오밤중이지만 찾아갔대요. 그런 거 한다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 선생님도 외지 사람이 주고 가는 거면은 우리한테 밤에 몰래 돌려주지는 않을 거고
이참에 우리도 챙겨주려고 뭘 채우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대요. 식어가지고 가는데 가서 그걸 딱 놔두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이거 하고 왔대요. 그 뒤에 다시 이제 도쿄로 돌아오셔가지고 히미코님이랑 이렇게 헤어져가지고는 나중에 또 일 있으면 연락합시다 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키무가 선생 그때 그 돌 기억나나? 그 버려진 펫샵에 사시던 분. 알죠. 그 요즘 세상에서 그만큼 덕이 높으신 분 보기 힘들죠. 이러고 있는데 그분한테 병고가 생긴 것 같아. 네? 돌이 어쩌냐부터 갑자기 돌에서 아무 기운도 안 느껴져. 서서히 기운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불 꺼지듯이 없어졌어. 이거 뭔 일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내 같이 가줄래? 하니까 같이 가겠대요. 이 히미코님을 제가 아까 봤던 님님이 이렇게 존자를 붙여서 표현했는데 이분은 실제로 키무라 선생님 설명을 듣기고는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영매사분이래요. 특히 본인이 돌을 닦았다는 의미에서 능력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면은 이분만큼 돌을 오래 닦으신 분은 없을 거고 돌을 깊게 닦으신 분도 없을 거고 키무라 선생님이 자기 스승님하고 비교했을 때 스승님은 완전히 신성 같은 사람은 아니시고 네. 오히려 좀 더 뭐랄까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영매사에 가까운데 네. 이 히미코님은 진짜 신선 같은 영매사래요. 돌 닦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람들이 돌을 오래 닦은 사람이니까 찾아오는. 근데 그런 사람이면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본인 돌 닦는 시간도 있을 거고 제자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없는 시간 내면도 가겠다는 거니까 이거 큰일인갑다 하거든. 제가 차를 몰고 가겠다고 픽업해가지고 바로 글로 갔대요. 더듬더듬 그때 어디였지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가가지고는 다짜고짜 그 펫샵 쪽으로 차를 몬 거죠. 근데 난장판이 나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난장판이 나 있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상하다. 안 계시네 그 선생님이. 이게 키무라 선생님하고 히미코님이 거기에 다녀간 지 한 1년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1년 사이에 사람이 나쁘게 됐나? 병이 걸렸으면은 이게 이렇게 불 꺼질 일이 아닌데 하는데 뒤에서 누가 또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네. 뒤에 딱 돌아봤더니 그 정육겸 그때 그 정육겸 아저씨가 당신들 그때 그 외지인 아니죠? 여기 무슨 일이세요? 그때 기억난다. 정육겸 아저씨죠? 잘됐다. 여기 있던 선생님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다급하게 물어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더래요. 그게 하더니 자초질동 사연을 들려주는데 그 이후로 그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대 마을 사람들이. 네. 외지인도 저렇게 와가지고 좋게 받으시고 도와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이었다 하고도 도와주려고 진심으로 설득을 하고 하니까 이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연다기보다는 이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받는 것도 실례구나 하고 성의를 받아가지고는 잘 이렇게 그래도 집 같은 걸 가지긴 그렇고 해서 대강 그 펫샵 건물 근처에 가건물이라도 세워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좀 그냥 지내게 너무 그렇게 헌 건물에서 지내지 않게 그랬는데 네. 어느 날 동네 양아치들이 노숙자 같이 보이고 연고도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물건들 같은 걸 막 갖다 주고 하니까 뭔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왔나봐요. 근데 그때 아저씨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키무라 선생님하고 다녀간 뒤에 들깨가기보다는 누가 유기했는지 아니면 어디 흘러들어온 건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개들은 짖잖아요. 당연하죠. 짖는데 그것들이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진짜 마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더래요. 왜냐면은 그게 시장가에서도 거리가 있고 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에서도 거리가 있는데 밤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사람들이 뭔가 우는 소리가 엄청 들리더래요. 귓가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는데 덱도? 야 너도? 너도 그 소리 들었어? 아유 씨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막 마을 사람들 몇몇이 그 키무라 선생님이 가셨던 그 펫샵 건물 그 노숙자분이 사시는 곳 거기에 갔더니 노숙자 선생님이 글쎄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아지를 끌어안고서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울고 계시더래요. 이것들이 개한테 손대고서는 개가 잘못돼가지고 그 노숙자 선생님이 눈이 돌아가서 덤비니까 예. 노숙자 선생님한테까지 해코지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못 잡았대요. 양아치들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못 잡았더니 다급하게 병원에 모셔간 거죠.
마을에서 좋은 이미지였던 분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돈도 모아가지고 입원도 시키고 했는데 결국 아무래도 노숙자 생활을 길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다고는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악화가 되셔서 돌아가셨다. 장례는 어떻게 마을에서 절에서 치러들었는데 무연고가 가지고 화장하셨고 에휴 안 좋게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겁 못된 놈들이. 근데 이 히미코님이 머리에 뿔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대요. 그거 듣고 있는데. 예.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킴과장님이 들어보니까 이분이 생전 입에도 안 담을 것 같은 욕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화가 난다. 예. 이 마을에 며칠 있어야 되는데 키무라 선생님도 같이 있을래요? 먼저 가도 돼요? 하니까 키무라 선생님이 같이 있겠다고 하고서는 계좌들한테 연락하고 이 마을에 머문 거예요. 머물면서 그냥 조용히 이제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커피 마시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드라이빙하고 하다가 이 히미코님이 어느 날 딱 하고 누구를 본 거예요. 예. 보고서는 야! 하니까 그쪽에서 뭔데요? 젊은이였대요. 예. 젊은인데 마을 사람은 아니고 요 마을을 왔다 갔다 이제 물류 직원인 거죠. 요 마을에는 상점에 물건 대주는. 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니까 너지? 이러니까 뭐가요? 네가 그 걔한테 돌 던졌구나.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아이씨 하고는 차를 몰고 그냥 가더래요. 네. 차를 몰고 따라가가지고는 차 세워봐라 하고서는 한데 무시하고 계속 가더래요. 차를 워낙에 여기저기 모니까 못 쫓아간 거죠. 그러고서는 에이씨 마을로 돌아갑시다. 일단 마을에서 물어봤대요. 뭐한 사람인지. 물건 대주러 오는 배송원인데 진짜로 걔가 그랬다고요? 걔가 좀 성격이 더럽긴 해도 성실하고 그런 애였는데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고서는 불렀대요. 불렀더니 저쪽에서도 우리 애가 갑자기 뭐 배달하다 말고도 와가지고는 막 무척 구청 거리더니 갑자기 조퇴한다 하길래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서는 차에 태워가지고 왔대요. 아무래도 이제 물건 대주는 쪽하고 물건 받는 쪽이니까 거래 관계니까 좀 이런 거 빨리 해소하고 싶었나봐요. 그쪽 사장님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앞뒤를 잘 따지고 실제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을 하고 그러셔야지. 윽박부터 지르니까 도망막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사람 아니라고 우리 직원. 예. 야 그럴 사람 아닌지는 가보면 알아.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고는 헬스하고 내려갔대요. 이제 허물라고 막 이렇게 거기 노숙자분도 안 사시니까 허물라고 막 돼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히미코님이 딱 그 뒤로 돌아서는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야 너 네가 주동범은 아닌 것 같고 너 똑바로 말해라 지금. 누가 시켰냐? 누가 같이 했냐? 너 진짜 신세 개처럼 망치고 싶냐?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예. 도 닦으시는 분한테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대요. 김호가 선생님도. 나 아니라고요. 왜 그러세요? 난 여기 와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아니야? 야 너 지금 네 발밑에 봐봐. 그러니까 발밑에를 딱 보더니 으악 하고서는 뒤로 까망을 치더래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온몸을 막 탁탁 털면서 도망을 치는데 이 히미코님이 너 보이지? 너 원한을 너무 사서 영안이 없는데도 보이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그때서야 키무라 선생님 귀에도 살짝 들리고 살짝 보이더래요. 바닥이 하얗게 보이던 그 영가들이 깔려가지고 그 청년을 향해서 하고 찍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동물령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마을에 그 상인회 같은 거 뒤를 봐주는 야자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자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이 너무 낙후된 마을이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옮겼나 봐요. 옮기고 나니까 이제 그 야자 쓰시는 분들이 살짝 이제 시무근처럼 부려먹던 양아치들이 별로 옮겼네? 우리 안 따라가도 된다네? 그러면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인가? 여기 나와바리 우리가 먹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겠네? 이러고서는 그 동네 이제 수금 같은 거 하고 다니고 막 괴롭히고 그랬나봐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본도 특대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조직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예의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겠고, 아이씨, 이러던 찰나에 사람들이 막 물건 같은 거 막 퍼다 주는 사람을 본 거예요. 노숙자식에 보고서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받냐?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받는 물건이나 좀 훔쳐볼까? 물고고 훔치러 갔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히미코님이 답을 오겠대요. 마을 사람들도 머리 끝까지 뿔이 나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찾아봤어요. 경찰 아저씨들도 이 새끼들이 이들 진짜면 살인죄야, 살인죄. 1년이면은 아직 뭐라도 뱀이 잡으면 니들 집어넣을 수 있어 하면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히미코님이 딱 30분만 자기한테 시간을 내달래요. 그리고 저는 마을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30분만 딱 내드리고 그 다음에는 뒤졌다고. 밖에서도 벼르고 있고 안에서도 벼르고 있으니까 수수거리면서도 이것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망은 못 치는 거예요. 도망은 못 치고 따라 들어왔는데 키무라 선생님 못 나쁘죠. 히미코님이 그러더래요. 니들 표사긴 절대 못 죽어. 그렇다고 내가 니들한테 상처를 입히지도 않을 거야. 그러더니 손을 딱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눈앞을 싹 훑더래요. 손으로 직접 만지더래요. 눈앞을 싹 훑고서는 이제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러는 거예요. 딱 영안을 튀어버린 거예요. 억지로 영안을 튀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동물 연가들이 보이나 봐요. 예. 니들 이거 난 제자한테도 안 해주는 거다. 왠지 아냐? 영이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영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다. 예. 사람이 피곤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더 영에 시달리게 된다. 니들은 이제부터 평생 얘들이 보일 거라고. 평생 이것들이 쫓아다닐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옆에서 얘들을 다독여주고 있느라고 이런 거지 우리 가고 나면 얘들이 너 물어뜯을 거라고. 예. 그럼 니들은 평생 동안 남들은 아무도 안 알려주고 미친 소리라고 하는 아픔을 호소하게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딱 뒤돌아서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진짜 히미코님이 딱 뒤로 나가자마자 이 동물령들이 온몸에 달라붙었나 봐요. 온몸을 깨무는 거죠. 그러면서 히미코님이 나오면서 키무라 선생님한테 쟤들은 깜빵 가서도 오래 못 갈 거야. 그리고 죽어서도 어디 못 가. 이러고서는 속이 후련하다는 뜻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도쿄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아니었으면 저기 있는 애들 다 모셔다가 우리 제자들한테 하나씩 수호령으로 붙여주고 싶을 정도였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혼의 격이란 게 있대요. 이 격이란 거는 종을 따지지 않는다고.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축생도에 접어들고 예. 아귀지옥, 수라도에 떨어지고 또 선도에 오르고 윤회를 돌고 하는 건 전부 다 사람이 알기 쉽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예. 실제로 영혼의 무게를 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고. 개미 한 마리의 영혼도 소중한 거고 예. 사람 한 명의 영혼도 소중한 건데 단지 내가 경중을 나눌 수 있을 따름이라고. 모든 영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중을 매길 수 있대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더 중하게 영혼으로서 여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거기 있는 영가들, 거기 있는 동물령들은 하나하나가 누가 봐도 사람만큼의 격을 가지고 있더래요. 야, 최소한. 예. 왜냐면은 그 노숙자분이 한 마리 한 마리 가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쌓인 거예요. 누군가가 베풀어준 덕이. 예. 남한테 덕을 베푸는 거는 자신의 영혼을 높이 올림과 동시에 남의 영혼도 같이 격을 올려준다고. 절대 서로가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예. 덕을 주는 일은 무조건 받는 사람하고 덕을 주는 사람이 같이 오르게 돼 있는 정말 이 세상에 유례 없이 이득밖에 없는 행위인데 꼭 저런 놈들이 그걸 망친다고. 야, 예. 근데 생각해봐라. 그렇게 덕이 높아졌으면은 이 세상에서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쉽게 사라지지도 않을 것들한테 평생을 물려야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 일은 마무리가 됐고 야, 예. 나중에 가서 여기가 살짝 무서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 이 청년들이 결국은 경찰서에 갔다가 구치소에 가서 형을 받고 나왔대요. 실질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죠. 우리나라 형법에 따지자면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게 이렇게 뭐 잡혀와서 이제 본인들이 그 과정에서 자백을 하고 네. 원래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 뭐 이런저런 거 하면은 감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셋 다 얼마 안 돼가지고는 명을 달리했대요. 명을 달리한 방법이 전부 다
하나는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대요. 예. 어쩌다 뛰어들었냐 하니까 항상 입에 달고 다녔대. 내가 개가 될게. 차라리 내가 개가 될 테니까 나를 놔달라. 그러면서 항상 집 밖에다가 막 울고 막 다리 한짝 다리 들고 오줌 싸고 막 이러면서 개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날 진짜 자기 개인 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도로 뛰어들었대요. 하나는 온몸을 긁다가 긁은 상태가 다 골마서 온몸이 골문 상태고 화상풍에 걸려서 죽었대요. 예. 계속 무는 환각통에 시달린 거죠. 계속 개들이 무는 환각통에 시달렸고 마지막으로 그 배송한 청년, 그 청년은 배송하던 도중에 진짜로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에 걸려버렸대요. 와. 근데 광견병은 약이 없거든요. 진짜. 맞죠. 진짜 위험한 건데. 광견병은 약이 없어가지고 진짜 시금치금 앓다가 딱 한마디 남기고 명을 달리했대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히미코님한테 그때 거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히미코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그 사건으로 네. 기도 같은 거나 뭐 사업 같은 거 물어보고 오면서 전달해준 얘기로는 다시 태어나면은 차라리 개미로 태어나고 싶다고. 차라리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못한 조그마한 개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난 너무 무섭다고. 개미로 태어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무어뜯고 있을까봐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었대요. 예. 히미코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다 자기 업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야, 오늘 동물령 그리고 또 콩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이런 한낱 미물이라고 또 칠 수도 있는 그런 것의 영혼의 무게도 인간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걸 또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또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기묘하면서 듣기 힘든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콩님께서 들려주신 동물령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 와닿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결국 좀 비극적인 결말로 막이 내렸습니다. 그쵸?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이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히나 말 못하는 짐승, 동물들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여전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